자, 다음은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투자할 때 위험은 적었으면 좋겠고요. 수익률은 높았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변동 가능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기대치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할 때 한쪽만 따져본 게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양쪽을 다 따져보면 이것은 분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고요.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죠. 그래서 앞으로 표준 편차나 분산이 커졌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위험이 커졌다는 말과 동일하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는 사업상 위험도 있고요. 자, 금융적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의 위험도 있고요. 인플레 위험도 있네요. 자, 또 하나 더 한다면 유동성 위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했을 때 발생한 위험인데요. 사업상 위험에는 다시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런 것이 다 사업상 위험에 들어 있습니다. 금융적 위험은 자금을 융통해서 발생한 위험이 있죠. 만약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법적인 측면의 위험은 법적 환경 변화와 관련된 위험이고요. 자, 인플레 위험이다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들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대신에 뭘 선호하게 되겠어요? 고정금리로 받으면 똑같은 돈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래로 갈수록 손해가 되죠. 자, 따라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대신에 뭘 선호한다?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 올려서 차입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거죠.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을 현금화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돈이 급하다 그러면 급매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치 손실이 발생한 위험의 이제 유동성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9번에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었는데요. 자, 1번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됩니다. 그럼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대신에 고정이자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이게 틀린 거죠. 대출자들은 뭘 선호하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변동이자율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에 대한 위험도 커진다. 이게 지렛대어 가죠. 남의 돈을 많이 빌릴수록 지분 수익률도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부담하는 위험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운영에 따른 위험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었죠. 부동산 투자하면 운영을 해야죠. 그럼 사무실을 관리해야 되고요. 근로자들이 파업할 수도 있고요. 운영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불확실해졌다. 이런 게 운영에 따른 위험입니다. 위치적 위험은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지만 상대적 위치는 계속 바뀌죠. 그래서 위치적 위험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그런 위험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이런 것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씁니다. 자, 이 경우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우리가 이걸 인플레이션 해지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에서 위험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런 말 많이 쓰죠.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요. 분산 투자 통해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자, 따라서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2번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수익률과 관련해서 이제 수익률이 있죠. 자, 수익률에는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수익률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은 이 투자 대상에서
기대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이 있겠죠? 그 예상 수익이 불황일 수도 있고 호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불황일 수도 있고 호황일 수도 있는데 불황과 호황이 있다 그랬을 때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과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의 가중 평균값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과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의 무슨 값? 가중 평균값으로 기대 수익률을 측정한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은 어떻게 측정하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의 가중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의 가중 평균값으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측정한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수익률의 종류에는 기대 수익률 말고 뭐도 있었죠? 요구 수익률도 있었습니다.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고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이유는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성을 반영한다라고 썼고요. 비용을 들였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요구하게 되죠. 비용을 들였으니까. 그럼 어떤 걸 요구합니까 했을 때 수익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무위험 수익률 줄여서 무위험률이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위험 할증률이 가산되어 있는 요구 수익률을 표현할 때 다른 말로 위험 조정률이다 이런 말도 쓰는 거죠. 자, 위험 조정률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냐면 요구 수익률입니다. 이 요구 수익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입니다. 나중에 우리 순영가법 투자론에서 이런 거 배우죠? 순영가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죠? 그때 요구 수익률을 쓰는 겁니다. 순영가법 이런 데서. 그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에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여기에서 보시면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은 자,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 통해 제거하면 되는 위험입니다. 피하면 된다고요. 근데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할증,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해버리면 되고요. 피할 수 없는 위험, 이게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러면 할증, 그만큼 위험이 커질수록 대가 더 주세요 이렇게 나간다. 자, 따라서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이 커지게 되고요. 이게 커지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커지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따라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점들의 궤적이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였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되는 수익률을 측정할 때 평균이란 말 썼고요. 분산은 위험을 측정할 때 분산이란 말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동일하면 투자자들은 뭘 택한다 그랬어요?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면요. 수익률이 높은 쪽을 택하는 원칙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로축이 수익률이고 가로축이 위험이라고 했을 때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포트폴리오 A, B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자, 이 포트폴리오는 밑에 있는 포트폴리오들도 다 뭐 하겠어요? 지배하겠죠? 왜?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가장 높은 걸 택하니까. 자, 그런데 주어진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이 이 포트폴리오다. 더 높은 수익이 얻고 싶어요. 그러면 위험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더 큰 위험이 있는 데 가세요. 그러면 이런 더 높은 수익이 되는 이런 포트폴리오도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럼 이 포트폴리오는 또 밑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배하겠죠? 자, 이와 같이
주어진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 주어진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러고,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위험에서는 어떻다?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짝 뭐했죠? 연결한 선이 되겠다. 다르게 말하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점들의 궤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틀린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 옳은 것하고 물었습니다. 자,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여기에 있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할 때 기대 수익률은 투자 대상의 수익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요구 수익률은 비용성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당연히 수익성이 비용성보다는 커야 투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바뀌어져 있네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조금 전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배웠네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 수익률이 같네요.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위험입니다. 위험이 더 크다면 뭐가 더 크다고요?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이 위험이 더 크네요. 그러면 B가 더 위험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뭘 택해야 돼요? 위험이 작은 A 투자안이 선호된다. 자,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같은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왜 A가 위험이 작으니까. 3번 투자자가 위험 회피하면 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 선을 우리가 그렸는데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 위험 할증률인데 위험이 크면 클수록 이제 할증은 더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위험에 대해서 할증의 정도는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갑은 이 위험에 대해서 이만큼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위험을 매우 뭐하고 있다? 싫어한다. 그래서 각 같은 투자자를 보수적 투자자라 부르고, 여기 을은 이 위험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의 할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여기도 을도 위험을 싫어하니까 대가를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지금 갑보다는 훨씬 더 적은 대가만 줘도 오케이 하고 투자하겠다는 뜻이니까 을 같은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공격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 선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알려주고 이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무차별 곡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차별 곡선과 관련해서 갑 같은 투자자는 경사가 어떻다? 매우 가파르다. 이렇게 가파르다. 그래서 매우 보수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표현했고, 을 같은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어땠다? 완만했다. 그래서 이런 을 같은 투자자는 공격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결론적으로 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많은 점, 접하는 점이 최적의 투자점이 되는데 그 최적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 위험을 매우 싫어하는 보수 투자자는 위험을 적게 감당하시고 그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이 포트폴리오 투자하세요 라고 알려주고, 자, 여기에 있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는 좀 더 큰 위험을 감당하시고 더 높은 수익이 되는 이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자, 따라서 투자자의 위험을 회피할수록, 즉 위험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이 아니고 가파라진다. 매우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죠. 3번 틀렸습니다.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위험과 수익률은 상쇄관계다. 기억나시죠? 그게 뭐죠? 비례관계다. 고위험을 상쇄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고수익이 있어야 투자가 된다. 그래서 비례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5번 무위험 수익률이 상승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무위험률도 시장의 경제 환경에 따라 이거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위험률이 올라갔어요. 그럼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어때요? 하락이 아니고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분석 이야기입니다. 옳은 거.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틀린 거 아시죠?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2번 투자 자산의 상관계수 배웠죠?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계수한 겁니다. 그때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크기로 딱 움직인다. 이때는 상관계수가 1인데 이건 올인하고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안 생긴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수록 즉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진다. 정규수 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서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자, 1보다 작다는 거는 올인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틀렸네요. 위험 절감 효과가 안 나타날 때는 상관계수가 1일 때입니다. 즉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크기로 움직여서 하나에 올인하는 것과 같을 때는 위험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1이 아니라면 위험 분산 효과는 다 있다 그랬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수록 그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1보다 작으면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음의 값,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야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표현도 틀렸네요.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우세에 딱 접하는 점이 뭐다? 각 투자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릴수록 무슨 위험이 줄어들죠?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거지 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표현이 틀린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자, 따라 답은 4번이 옳은 답이 되겠네요. 자, 73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아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의 무슨 값이라 그랬어요? 가중 평균 값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측정했죠? 요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은 불황일 때 기대되는 수익과 호황일 때 기대되는 수익의 무슨 값? 가중 평균 값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 자산이 있고 여기 B 자산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A 자산과 B 자산이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그럼 A 자산은 보시다시피 자, 불황일 수도 있고 호황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A 자산, A 부동산은 불황이면 지금 예상 수익률이 20%고요. 호황이면 70%인 겁니다. 다만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40%, 호황이 발생할 확률은 60%예요. 그러면 A 자산의, 즉 A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했을 때 불황일 때 기대되는 수익률 얼마? 20%와 호황일 때 기대되는 수익률 얼마? 70%의 무슨 값으로 구해야 되겠어요? 가중평균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불황이 발생할 확률이 있죠? 40%니까 0.4 호황이 발생할 확률은 60%니까 0.6을 곱한 다음에 뭐 해주면? 더해주면 이것이 가중평균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8%가 되고 6, 7, 42%니까 더하면 50%가 되는군요. 자, 따라서 A 자산의, 즉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50%입니다. 그럼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얼마일까요? B 부동산은 불황이면 10%, 호황이면 30%입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불황일 확률 0.4. 호황이면 30%인데 호황일 확률 0.6을 곱한 다음에 더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4%, 이거는 36, 18%가 되겠습니다. 자, 더하면 22%가 나오네요. 자, 이것이 뭐죠? 이제 A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B 자산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거에 무슨 평균을 하라고요? 가중 평균을 하랍니다. 가중 평균은 여기에 보면 포트폴리오 비중이 50%씩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50%, B 50%니까 여기 50% 투자했고 A에다가 B에다가 50% 투자했다. 반반이죠.
그러면 반반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0.5 곱하기 0.5를 한 다음에 더하면 이게 가중평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25%가 되고 여기는 11%가 되니까 더하면 36%가 나오나요? 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36%다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의 가중평균값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불황일 때 기대되는 수익과 호황일 때 기대되는 수익의 역시 가중평균이다. 자, 그래서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74번 문제도 똑같이 전체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의 가중평균을 구해서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요 비중을 곱해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스스로 풀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는 문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화폐의 시간 가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알고 있다에다 뭐만 곱하면 정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생각해보세요. 알고 있다에다가 알고 싶다 개수만 곱하면 뭐가 나왔죠? 알고 싶다 돈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는 화폐가 뭐가 있었어요? 화폐의 시간 가치. 화폐에는 일시불도 있고 연금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서 일시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인데 과거는 묻지 말기로 했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따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돈이 일시불의 무슨 돈일 수 있죠? 현재 가치, 즉 일시불의 현가가 알고 있는 돈이라면 요 돈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적립해 놓으면 미래에 이만한 돈이 돼 있겠죠? 요 돈의 이름이 뭐였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줄여서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개수는 뭐죠? 일시불의 현재 돈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알고 싶은 돈이 일시불의 내가니까 알고 싶다 개수니까 일시불의 무슨 개수? 내가 개수라고 하는 걸 쓰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적어도 이런 말을 기억하시고 반대로 이번에는 일시불의 미랫돈을 압니다. 그런데 일시불의 미랫돈을 아는데 뭐가 알고 싶은 거요? 이것을 이때 R%는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미랫돈을 할인율 R% 적용해서 즉 N년 후에 돈을 할인해서 현재 돈으로 고치는 거죠. 현재 돈으로 고치면 그게 일시불의 뭐가 되겠어요? 현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일시불의 현가가 알고 싶을 때 쓰는 개수는 일시불의 무슨 개수가 되겠어요? 현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 바꾸면 가운데는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다. 일시불의 내가 개수와 일시불 현가 개수는 역수관계 되죠? 일시불 말고 뭐도 있다 그랬어요? 연금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연금이라고 하는 돈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연금은 한 번이 아니죠? 요 돈의 크기가 어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수수되는 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금이라는 돈을 알고 있다면 알고 싶은 돈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연금 받을 것을 어때요? 현재 시점에 한꺼번에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돈의 이름이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알고 싶으면 그때 쓰는 개수는 연금의 무슨 개수가 되는 거죠? 현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연금의 현가 개수. 자, 이번에는 연금은 알고 있는데요. 이 연금을 이제 이자율 R%로 N년 동안 계속 적립해 놓으면 미래에 이만한 돈이 될 수도 있죠. 얘 이름은 연금의 미래가치, 즉 연금의 내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쓰는 개수는 연금의 무슨 개수가 되겠어요? 내가 개수라고 하는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연금의 현가라고 하는 돈을 압니다.
자, 연금의 현가라고 하는 돈을 안다. 자, 아는데 뭐가 궁금합니까? 그랬을 때 이번에는 연금을 현재 한꺼번에 받으면 이만한 돈이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뭐가 궁금하냐면 요 돈을 나눠 받는다면 얼마가 될까? 이게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개수는 연금 개수가 되겠습니다. 왜? 알고 싶은 게 연금이니까 연금 개수. 즉 나눠 받을 때 돈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또 연금의 내가를 압니다. 자, 연금의 내가는 아는데 뭐가 궁금한 거예요? 조만한 돈을 만들려면 연금 형태로 적립을 해놔야 되는데 그때 그 적립하는 돈이 궁금하다. 그게 뭐죠? 연금 개수죠. 연금이 알고 싶은 거니까. 그 중에서 현재 돈과 관련을 가진 연금 개수 이름을 우리가 저당 상수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미래 돈과 관련을 가진 연금 개수 이름은 감채 기금 개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저당 상수가 무슨 뜻이에요? 이래 물어보면 개수는 알고 있는 돈은 무조건 1로 놓는다 그랬어요. 1 곱하기 네모는 네모다. 그래서 요 돈이 저당 상수라 그랬어요. 저당 상수는 현재 1원을 빌렸다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하는 뭐의 크기? 원금과 이자의 크기를 저당 상수라고 씁니다. 그럼 저당 상수는 언제 쓰는 건데요? 요 연금 형태로 돈을 갚아 나가는 것을 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씁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하는 뭐의 크기? 원금과 이자의 크기를 쓸 때 쓰는 것이 저당 상수입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이번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연금이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연금 개수 써야 되겠죠? 그때 그 연금 개수이 뭐다? 저당 상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감채 기금 개수도 연금 개수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감채 개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을 때 미래돈 1원을 만들려면 1 곱하기 네모는 네모니까 N년 후에 1원을 만들려면 연금 형태로 돈을 적립해놔야 되겠죠? 그때 적립액의 크기를 구할 때 쓰는 개수가 뭐다? 감채 기금 개수입니다. 자, 따라서 N년 후 미래에 이만한 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매년 얼마씩 적립해놔야 되는가? 또는 매월 얼마씩 적립해놔야 되는가? 그걸 알고 싶을 때 쓰는 개수는 무슨 개수죠? 감채 기금 개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5년 후에 이만큼 3억 원은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럼 월말마다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한다. 매월마다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적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개수는 무슨 개수죠? 감채 기금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3억 원에다가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야 되는데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여 구한다 했기 때문에 3번이 여기선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적어도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는 알고 있는 돈이 뭔지, 알고 싶은 돈이 뭔지 이런 것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4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자, 알고 있는 돈이 뭐냐면 매월 말 50만 원씩이라고 하는 연금은 알고 있답니다. 매월 50만 원씩 들어온대 이렇게. 자, 몇 년 동안? 5년 동안 쫙 들어올 거랍니다. 그런 그 받을 임대료의 현재 가치, 현재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가 될까? 5년 동안 받을 임대료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개수는 뭐죠? 연금의 현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의 현가 개수가 필요한데요. 자, 우리는 역수관계다 그러면 자리 바꿈 역수관계라 그랬어요. 연금의 현가를 요리로 보냈고요. 연금을 요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하고 역수관계는요. 여기 있는 저당 상수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웠죠. 자, 그리고 연금의 내가는 요리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은 요리로 보냈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 개수하고 역수관계는 뭐라고요? 감채 기금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감내, 현저 이렇게. 그래서 감내, 현저. 감채 기금 개수는 내가 개수와 역수관계인데요.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내가예요? 연금의 내가 개수란 뜻이고요. 현저는요.
현가계수하고 저당상수하고 역수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연히 현가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그래서 현저. 여러분이 시험을 볼 10월 말이 되면 감내가 현저하게 날 때입니다. 자, 따라 4번에서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임대료 수입. 즉 뭐를 아는 거죠? 매월 말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연금은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연금에 뭐가 궁금하다고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싶대요.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가 되는가? 얘가 연금의 현가니까 그때 필요한 개수는 무슨 개수예요? 알고 있다에다가 곱하기 알고 싶다 개수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가 필요한데 이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상수의 역수가 뭐죠? 저당상수 역수가 연금의 현가 개수거든요. 자, 따라서 이 경우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저당상수가 아니고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게 연금 현가겠습니다. 5번 상환비율과 잔금비율 합하면 1이 된다. 30% 상환했으면 70% 남은 거죠. 뭐. 그리고 1번에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를 쓴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다 복리입니다. 그래서 복리를 쓰는 겁니다. 자, 틀린 것은 이 경우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있는 돈이 뭔지 알고 싶은 돈이 뭔지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래로 보내면 이자고요. 현재로 고치면 할인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로 보내는 이자 계산할 줄 아는가, 복리로 이자 계산할 줄 아는가, 또는 현재로 고치는 할인할 줄 아는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76번 문제에서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습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3년이죠. 연말이니까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에 얼마씩 불입한다고요? 매년 연말에 3천만 원씩 불입한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불입을 한다면 이 적금의 이자율이 10%랍니다. 이게 이자가 10%씩 붙는데요.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여기 3년 후는 이 시점이 3년 후가 되겠죠. 예, 3년 후. 이 시점에 적금의 미래가치는 요 돈은 넣자마자 바로 빼는 거니까 그냥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요 돈은요. 요 시점 기준에서 1년 전이죠. 1년치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1년치 이자 붙이는 거 알죠? 1 플러스 0.1 이렇게. 그러면 3,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은 이 시점 기준에서 2년 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복리라 그랬죠? 이렇게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1요 계산해보면 2일이니까 3,630만 원이 돼 있네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9,930만 원인가요? 예. 자, 이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증에서 이자 붙일 줄 아는가 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붙일 줄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 이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자가 붙어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자가 붙는다 하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화폐의 시간 가치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